이글마인드 연구소입니다. 2017년 내내 한반도 위기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그 정도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현재 2018년에는 한국에서 평창 동계올림픽이 개최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동계올림픽도 올림픽이니까 혹시 평화의 비둘기가 날아오를 것인가 기대도 해봅니다. 그러나 동계올림픽이어서 그런지 그렇게 될 것 같은 전망은 어두운 편입니다. 게다가 2018년에는 전쟁 가능성이 더욱 커져서 50%에 이를 것이다 하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예상해 볼 수 있는 한반도 전쟁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한국 대통령이 줄기차게 대화를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아직도 우리 귀에 쟁쟁하게 남아있죠. 그러나 대화에서 전쟁으로 상당히 그 무게중심이 옮겨져 있다 하는 것은 누구나 느끼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대화인가 전쟁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긴 하지만 결국은 전쟁인가 하는 이야기가 된다 하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먼저 우리 앞에 있는 위험, 다시 말해서 북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종류의 위험인가? 그것이 문제로 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전쟁은 안 된다. 대화가 먼저이다. 반드시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하는 이러한 문제풀이 방식의 원칙론은 지금은 이야기할 때가 아닙니다. 2017년 11월 북한은 화성 15호 ICBM을 발사했습니다. 이 ICBM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최소한의 방어수단은 현재 존재하는 그러한 위험입니다. 그러니까 방어로서의 선제 타격 방식이 현재 가능하다 하는 이야기죠. 물론 그것이 1:1 방어에 그치고 또 결코 100% 방어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나마 방어라도 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ICBM은 지금까지 이야기한 바와 같은 그러한 종류의 위험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1월 북한이 화성 15호를 발사함으로써 이제 이 북핵 위기라고 하는 이 위험은 그 성격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이번 시험으로 미국 수도를 강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하는 것을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북한의 ICBM은 유럽까지 강타할 수 있다 하는 것 역시 전문가들이 이미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찍부터 북한은 SLBM 발사대가 노출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스스로 곧 태평양에서 수소폭탄 시험을 하겠다 하고 공언을 했습니다. 미국은 사거리 13,000km ICBM에 탑재할 스마트 핵무기를 개발하게 되면, 북측에서 이러한 능력까지 갖추게 되면 모든 것이 끝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때가 되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러한 뉴스들을 접하면서 우리는 북한의 수소폭탄 실험이 위험한 것이구나, 북한이 스마트 핵무기 기술이 완성되면 그러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 일단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주 큰 위험, 그것은 바로 북한의 SLBM 능력 확보입니다. SLBM은 잠수함에서 핵폭탄을 쏘는 것을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이 SLBM의 문제는 조금 전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ICBM하고 비교를 했을 때 그 최소한의 방어조차 대단히 곤란한 그런 위험이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한 SLBM의 기술이 북에 있고, 또 그것이 곧 우리에게 닥쳐올 위협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북한이 어떤 집단인가 하는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은 테러 집단에게 무기를 판매하는 그런 집단입니다. 그리고 북한은 위조 지폐를 만드는 것, 온갖 범죄를 통해서 그 김정은 정권 자체가 온갖 범죄를 통해서 그 국가의 수입을 취득하는 그런 집단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되면 세계 곳곳에 있는 도시는 북한과 또 그들로부터 무기를 구입한 테러 집단 앞에 무방비 상태가 되는 것이죠. SLBM에서 여기에 핵무기를 스마트 핵무기를 탑재한다. 그렇게 해서 핵무기가 어느 도시에 날아드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는 사거리가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았던 것처럼 테러 집단이 도시를 장악하는 일이 불가능하지 않은 것이다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문제는 핵 테러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그 기점에 놓여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핵 테러 시대의 개막이 그동안 이야기되던 그 데드라인이다 하는 3개월을 남겨놓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러니 이제 북한이 그 신무기로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북한이라는 집단의 존재는 남북한의 긴장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을 이미 벗어났죠. 이제는 세계 대부분 국가의 생존과 안전의 문제로 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보다 일찍 G7 회의에서 이것을 분명히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다 보여주었고 요행을 바라던 그런 국가들마저 이제는 이 위험을 현실로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평화를 호소한다든가 대화로 해결하자 하는 호소는 더 이상 아무 효과가 없는 이제 너무 때늦은 호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이 위험을 세계는 어떻게 해결하고자 하는 것일까?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그 나쁜 상황들을 몇 가지 상정을 할 수 있습니다. 평화를 지키고자 하는 세계 각국은, 특히 강대국은 다음과 같이 그 위험의 정도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첫째, 재래식 전쟁. 그보다 더 위험한 것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 이 두 가지는 물론 차이가 좀 있습니다.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은 전쟁이 아니라 대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재래식 전쟁은 말 그대로 전쟁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재래식 전쟁보다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이 더 위험한가? 왜 그렇게 보는가?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게 되면 연쇄적으로 한반도 적화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을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쟁보다는 대화가 좀 더 덜 위험하고 좀 더 온건한 방법이다 하는 이런 단순 평가를 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핵 보유국 인정이라는 것은 당장은 전쟁이 아니지만 한반도 적화통일이 되면서 곧이어 다음 단계의 위험으로 곧장 달려갈 것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에 이렇게 순서를 매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핵 테러 시대입니다. 지금 당장 핵 테러 시대가 개막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정작 문제로 발생하는 것은 짧지만 기간이 좀 경과한 다음의 일이겠죠. 그것이 몇 달이 됐든 한두 해가 됐든 그럴 것입니다. 핵 테러 시대 다음으로 올 수 있는 위험한 것은 바로 핵 전쟁 시대. 이렇게 4단계의 위험을 상정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차례차례 위험이 다가올 것을 알고 있지만 그렇더라도 대화로 한번 이 문제를 풀어보자. 그럴 수 있겠죠. 지금 생각할 수 있는 이 해결책, 이 위험에 대한 해결책 가운데 대화로 풀 수 있는 것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한 가지뿐입니다. 이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한다 하는 그 의미를 함께 논의해 봅시다. 핵을 가진 나라로 인정을 한다. 그것은 북한을 핵을 가진 강국으로, 강한 나라로 인정하고 존중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한 존중을 해주는 이유는 어른이 아이를 때리면 비난을 받듯이 그렇게 스스로 품위를 지킬 것을 약속하도록 만들고 그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믿음을 주는 그러한 절차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신사협정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면 스스로 품위를 지킨다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날 겁니다. 다른 나라를 위협하지 않는다. 공격하지 않는다. 테러단체에게 무기를 판매하지 않는다. 핵무기를 판매하지 않는다. 그리고 지금 공개해서 확인받은 그 이상으로 핵무기를 증산하지 않는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핵 보유국들이 품위를 지키기로 하는 약속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북한이 이러한 신사협정을 지킬 것인가? 그것이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북한이 어떤지는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신사협정은 어떤 때 지켜지는가 하는 이야기를 해봅시다. 첫째, 신사협정은 신사여야 지키겠죠. 다시 말해서 정상적인 국가여야 신사협정도 지킨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정상적인 국가는 자기 국민들의 인간적 존엄성을 존중하는 국가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그 나라의 국민에게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하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목표인 그런 국가입니다. 이것은 내부적인 일이고 외부적으로 대외관계는 어떨 것인가? 세계가 망하면 자기 자신도 죽는다 하는 정도의 연대의식은 있는 국가여야 신사협정을 지킬 수 있는 정상적인 국가라고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 가운데 북한의 타당한, 북한이 그렇다고 할 만한 부분은 한 군데에도 없습니다. 그것이 정 안 된다. 그러면 두 번째로 최소한 다른 핵 보유국들, 세계 1, 2위의 강대국이 이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를 장악할 수 있다면 혹시 또 가능성을 점쳐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북한에게 이 북핵 위험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시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승타오까지 실패했습니다. 결국 북한을 장악하고 있지 못하다 하는 중국의 고백도 우리는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러시아는 의원단을 파견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의 의회 의원단들이 북한에 체류 중인 바로 그 순간에 이번 ICBM 발사를 감행했습니다. 러시아도 실패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북한은 아무도 북한을 장악하고 있지 못하다 하는 것이 전 세계에 공개적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은 핵 보유국 신사협정의 대상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이제는 부인할 길이 없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위험한 것은 이 북한이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 인류 역사상 유례 없이 통제불능이다 하는 점입니다. 이제 세계의 대북 전략은 대화 끝,
제압의 단계로 나아가는 이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지금 북한을 제압하지 못하면 세계인의 평화적 삶도 이것으로 끝이다 하는 인식을 전 세계가 이제는 공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핵 테러 시대의 개막을 인정하는 것이고 핵 테러를 저지할 수 있는 수단은 역시 핵밖에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핵전쟁 시대가 연이어 오게 된다 하는 뜻이지요. 그래서 이제 대화냐 전쟁이냐 이미 결론은 어느 정도 나 있었는데 전쟁의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그것이 전쟁이라고 한다면 그 전쟁은 어떤 모습을 띨 것인가? 그 부분을 살펴보기로 하지요. 이제 북한과 전쟁을 한다면 그것은 과거와 같이 대등한 국가와 국가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했던 그런 전쟁 혹은 물자를 빼앗고 영토를 빼앗기 위한 그런 전쟁이 아니라 인류가 핵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전쟁, 인류가 핵 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전쟁, 그런 것이라는 점에서 지금까지 우리 인류가 겪어왔던, 경험했던 전쟁과는 다른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지요. 핵을 막기 위해서, 핵 테러와 핵 전쟁을 막기 위해서 핵전쟁을 할 수는 없겠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하는 전쟁은 핵전쟁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스마트 핵무기 사용도 역시 배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핵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워놓고 핵을 능가해야만 하는 것이 이번 전쟁의 어려움이죠. 바로 핵을 제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까지는 쉽게 답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핵을 능가하는 압도적 군사적 우위에서 전쟁을 하면 됩니다. 많이 듣던 이야기지요. 그러면은 압도적 군사적 우위라고 하는 것은 상상을 해 보십시오. 하늘을 까맣게 뒤덮은 폭격기, 비 오듯이 모든 땅을 메울 수 있는 폭탄, 바다를 메운 전함. 물론 이러한 무기는, 압도적으로 강한 무기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것이 핵을 능가할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러한 물자와 경제적 능력은 북을 상대하기에는 넘칠 정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우리인 것이죠. 휴전선에서 인구 밀집 지역인 서울이 너무 가깝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늘 하는 말처럼 사람이 문제인 것이죠. 이제는 핵을 능가하는 압도적 군사적 우위에서의 전쟁을 어떻게
승리로 마무리할 것인가 하는 그 문제는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우선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지난 추석 때 10일간 연휴를 누렸죠. 그런 식으로 추석 귀향처럼 많은 사람들을 이동시켜버리면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북한과의 전쟁을 동시 다자전쟁으로 수행을 해서 조금 과장하자면 순식간에 끝내는 그런 방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동시에 1대1의 전쟁이 아니고 1대 다의 전쟁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동시전쟁, 다자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검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북한은 이미 선전포고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 미국은 선전포고를 한 바가 없다고 부인을 했지만 북한은 시종일관 그리고 반복해서 선전포고를 받았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선전포고라고 하는 것은 공격할 사람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반격할 사람이 아는 것이 중요하죠. 반격할 국가가 혹은 집단이. 그런데 북한은 이미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선전포고의 절차는 필요 없어진 것입니다. 이미 그 단계를 지난 것이죠. 둘째, 세계 각국과 유엔은 북한을 만류하는 외교적인 제스처를 이미 다 보여주었습니다. 중국은 숭타오를 보냈고 러시아는 의원 방문단을 보냈고 유엔은 사무차장이 이미 방북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만일 이번의 이 세계 평화를 지키기 위한 전쟁을 개시한다면 그 절차적 정당성은 이미 확보되었다. 그 외교적 제스처를 보이는 것은 이미 완료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이루어지는 이 과정에서 여전히 코리아 패싱, 문재인 패싱 상태에서 이 일들이 진행되었다 하는 것이 우리 한국 국민들에게는 뼈아픈 일이죠. 다음으로 현재 한반도에는 군사력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를 봅시다. 중국은 북한 접경 부근에서 군사훈련을 했습니다. 이것을 미루어 전력이 이미 그곳에 배치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중국은 동북 삼성의 핵전쟁 관련 뉴스를 보도했다고 합니다. 또한 난민보호소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결국 내부적으로 난민보호소도 설치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국은 북한과 이어져 있는 철로 등을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일찍 항공사의 운항을 중단하고 그 인력들을 철수시켰습니다. 유학생도 철수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한미일 군사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막대한 전력이 배치되었다. 그런 것이죠. 러시아는 뚜렷한 뉴스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무튼 최근에 러시아 뉴스가 곳곳에서 나오고 중국과 혹은 미국과 소통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어서 러시아도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동시 다자 전쟁을 우리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 다자에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이 포함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또다시 코리아 패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한국군은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동시전쟁의 측면을 살펴보기로 하죠. 비록 이것이 동시라고는 하지만 그 공격에 있어서 시간차는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 시간차라고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 다자국, 그들의 입장에서 속전속결하여 승리를 하기 위해서 역시 이 시간차는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순서가 어떻게 될 것인가? 북한에 대해서 가장 먼저 공격을 하는 것은 중국이어야 할 겁니다. 그 다음으로 러시아가 공격을 하고 세 번째로 미국이 공격을 해야 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바로 이 순서로 순차적이며 그리고 조금 그 시간대를 길게 보면 동시적인 그러한 공격이 개시될 때 그럴 때 북한군의 명령체계가 붕괴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속전속결 승리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죠. 이제는 이 한반도의 동시적 다자전쟁에 있어서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늘 그렇듯이 패싱 대마왕으로 끝을 낼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이 문재인 대통령의 특기를 발휘할 때라고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특기는 남이 다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는 바로 그것이 특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바로 그 특기를 발휘할 때가 왔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듣기 좋은 말로 다시 표현을 하면 한반도 동시 다자 전쟁에서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균형자로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바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균형자 역할을 훌륭히 잘 수행해내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은 세계 평화를 지키고 역사에 이름을 남길 수도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심지어 전쟁 책임을 지고 어쩌면 그 운이 닿게 될지도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한 주의점을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러한 한반도 동시 다자전쟁이 예측이 되고 거기에 1차적인 공격을 중국이 맡을 것이다. 이 말을 듣고 옳지. 그렇다면 중국하고 더 가까운 사이가 되어야 하겠다. 그래서 중국과 군사동맹을 맺겠다고 나선다면, 그런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확실히 죽음을 맛보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성급하게 행동하고 오판을 하게 되는 것은 금물입니다. 지금과 같은 복잡한 그리고 아주 위태위태한 시국에는 진득하게 한미동맹 한우물만 파는 것이 목숨을 부지하는 길이다 하는 이야기를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각국 정상들은 중요한 정보를 서로 공유하게 됩니다. 그럴 때 문재인 대통령은 이러한 신뢰관계를 유지하는 그러한 경험이 많지 않은 그런 사람처럼 보이는데 5월부터 A 대통령에게 들은 이야기를 B 대통령에게 전해주겠다는 약속을 쉽게 했습니다. 그리고 B 대통령에게 C 대통령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나에게 다 해달라. 이런 부탁도 쉽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두 다 안 되는 것입니다. 현재 어떤 대통령과 대통령이 정보를 공유했다고 하면은 그것은 각자 자기 자신만 간직해야 하는 것이다 라는 그 의미를 제대로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설령 대통령이 자기가 믿는 가족에게조차도 그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것이 이 국가 정상이라는 사람들의 책무입니다. 주위 사람을 믿다가는 죽는다 하는 긴장감을 갖기 바랍니다. 주위 사람을 믿지 말아라 하는 이야기는 혹시 주위 사람들이 주사파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런 것이냐?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것은 잘못된 말입니다. 주위 사람이 누구든 상관없이 원래 리더는 결정적인 사항을 남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철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 간직하라 하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올림픽을 이유로 올림픽, 동계올림픽 그리고 패럴림픽 이것을 이유로 한미 군사훈련 혹은 한미일 군사훈련을 중지해야 한다. 혹은 중지 요청을 할 의사가 있다. 이런 발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혹시 이런 이야기를 문재인 대통령이 귀 기울이고 혹시 그렇게 할 생각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전쟁 책임을 지게 되는 지름길이다 하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가볍게는 대세를 읽지 못했다고 하여 또다시 패싱을 당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의 전쟁은 북한을 죽이고자 하는 전쟁이 아니고 이 인류 전체를 전 세계를 구하고자 하는 평화를 지키고자 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지금 평화를 지킨다는 의미는
북한의 항복을 받아낸다는 것이 되는 겁니다. 평화를 지킨다는 것이 북한을 보호한다는 뜻은 전혀 아니고 그와 정반대라는 것을 제대로 알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동시 다자전쟁의 균형자 역할을 한다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해야 할 임무이기도 하지요. 그것은 바로 미국, 중국, 러시아가 동시에 실패 없이 북한을 공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것이 균형자 역할인 것이죠. 동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공격 시기를 그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단 한 번 시도를 해서 실패하면 어쩌나 하는 부담을 그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적정한 때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이곳에서 문을 열어 놓아주는데 비유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음과 같은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무엇이냐 하면 서울 강북 그리고 그보다 북쪽에 있는 인구 밀집 도시에서 인구 소개 훈련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12월부터 월 2회 정도 주기적으로 훈련을 하고 대략 5개월 정도로 잡고 이러한 훈련을 실시하는 것이 균형자 역할을 하는 방법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의 위험성이 계속 올라가서 이제 50%를 넘는다 하는 시국에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이 소개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진이 나건 무슨 일이 있건 핵전쟁이 일어난다고 하건 대통령이 국민에게 해준 것이 무엇이냐 이런 이야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가장 그 위험을 많이 느끼고 있는 이 지역의 국민을 소개 훈련을 반복해서 시킴으로써 국민도 안정시키고 또 국제 상황에서 자신의 역할도 하고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만일 이러한 소개 훈련을 성공적으로 계속 수행을 하게 되면 강대국들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이러한 국제 전략을 알고 있다는 귀띔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는 장차 닥쳐올 핵전쟁을 막기 위한 이번의 이 예방전쟁, 세계 평화를 지키기 위한 이 예방전쟁에 대한 우리 한국과 문재인 대통령의 각오를 세계에 증명하는 일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문재인 대통령의 균형자 역할 그리고 한국이 보여주는 이러한 각오 이것은 소극적으로 한국의 안전을 지킨다 하는 차원의 문제이기보다는 세계 평화를 지킨다 하는 의미가 더 큰 활동이 되겠습니다. 한국인은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그 소개 훈련을 훌륭하게 그리고 묵묵히 일사불란하게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국민이다 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한국의 각오도 보여주고
또한 이러한 활동이 성공을 하게 되면 평창 동계올림픽을 안전할까 하면서 거기에 참석하기를 망설이던 세계인들에게 그들을 안심시키는 효과 또한 거둘 수 있을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 총회 연설을 하면서 나는 세계 평화를 지킬 사명을 띠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항상 남들에게 평화를 좀 지켜달라, 북한을 좀 말려달라, 미국을 말려달라, 기다리게 해달라, 이렇게 남에게 부탁만 하면서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 자신이 좀 평화를 지켜보십시오. 스스로 평화를 지키는 일을 당신 손으로 무엇이라도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게다가 이 소개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휴가 또는 연차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돈을 쓰는 것은 기업이 있지요. 기업의 돈을 뺏는 것, 기업의 돈을 축내는 것,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좋아하는 일이 아닙니까? 그러니 해볼만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더라도 만일 돈이 부족하면 예산을 투여하십시오. 여기에 돈을 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늘 이야기하듯이 문재인 대통령이 입에 달고 사는 말, 사람이 먼저다. 바로 그러니까 여기에 아낌없이 예산을 투여하십시오. 문재인 대통령이 이러한 균형자 역할을 잘 수행하면 어쩌면 북핵을 억제했다 하는 공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줄지도 모릅니다. 전쟁이라는 것이 그러한 성격이 있죠. 그 공을 엉뚱한 제3자에게 넘겨주고 그에게 월계관을 씌워주고 역사상 그런 일은 빈번하게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노벨 평화상도 혹시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주의사항을 확인해 둡니다. 중국을 조심하라. 중국 방문도 하게 되고 그 이후로 계속 중국과 밀착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그러한 의지가 종종 비치는데 중국과는 원만한 외교관계 외에는 그 무엇도 엮이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의 생사가 달린 문제인 것이죠. 전략적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중국과 전략적 우호관계이다. 그것은 터무니없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의 주위 사람들로부터 차라리 자기 자신이 철저히 격리되는 것이 이번 일을 무사히 잘 처리할 수 있게 하는 방편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회에는 핵을 사용하지 않고 그리고 핵을 가지고 세계를 위협하는 북한을 무장해제시키는 방법, 그리고 그렇게 하여 세계 평화를 지키는 한반도 전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회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